전에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왜 빠지는 거죠? 나도 궁금하긴 해. 뭐 괜찮아요. 항상 그랬다시피 어차피 뭐 지 인생 지가 책임지겠지. 자 봅시다. 우리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지난주에 발현했으니까 오늘 이제 발현 조절. 그래서 오늘은 발현 조절하고 생명공학하고 이렇게 두 가지 주제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각 주제당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뭐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는데 그래도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막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좀 빨리 봅시다. 자, 일단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발현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발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전사 과정과 번역 과정을 합친 그 전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발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전사 같은 경우는 m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R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게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붙어서 뭐 진행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번역 같은 경우는 뭐야, 그 리보솜에 이제 mRNA가 붙어서 mRNA에서 뭐 tRNA가 와가지고 아미노산 붙이고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길쭉한 걸 만들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단백질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였는데, 그럼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은, 이 단백질 자체가 뭐가 되냐, 형질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형질을 나타내기 위한 그 형질에 필요한 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발현을 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자체가 유전적인 요소를 담고 있겠지. 누군가는 생머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곱슬머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는 검은색, 누구는 뭐 좀 금색, 뭐 이런 식으로 금발 뭐 이런 것처럼 머리카락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전사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낼 때 담긴 유전 정보를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고 입체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죠. 머리카락의 생김새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밀레이스라던가 펩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얘네들도 유전자 안에 정보로서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가 세포 분열해서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개체가 개체로서의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가져야 되는 모든 정보는 유전 안에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생원에서 다루던 것처럼 뭐 머리카락이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단순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생김새, 뭐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아니면 뭐 근육의 생김새, 근육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각각 뭐 섬유들 있잖아요. 그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아밀레이스,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티록신이라던가 이런 호르몬까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전 정보 형태로 들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발현이고, 그리고 그 발현은 조절되어야만 합니다. 왜 조절되어야만 하나?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핵세포하고 진핵생물에서 서로 다른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원핵세포, 이건 사실 원핵세포라기보단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합하냐면 단세포 생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있으면 이 세포 하나가 곧 생물체란 말이야. 그치? 단세포라는 뜻이 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 딱 이렇게 되는 게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균들도 다 단세포 생물이고, 아니면 뭐 아메바 이런 것도 이제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죠. 뭐 집신벌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세포 생물은 이 안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일은 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가 가진 유전 정보가 이 안에서 전부 다 전사 번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안에. 근데 문제는 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내가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들 어디에 이동해서 살기도 힘듭니다. 왜? 단세포니까 기동성이 떨어지잖아. 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럼 옆 동네로 이동해서 옆에 가서 먹으면 되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보통. 단세포 생물들은 내가 먹을 게 여기 다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보통. 옮겨갈 수가 없어. 근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목적으로 발현을 조절하게 되냐면요, 절약을 목적으로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걸 항상 합성하고 있으면 그건 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합성할 수 있도록 발현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액의 이런 발현 조절 기전을 오페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오페론을 볼 건데, 자, 오페론은 이렇게 길쭉한 뭐 DNA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이중나선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오페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젖당 오페론이에요. 이 젖당 오페론은 누구한테 있냐? 뭐야? 어라? 대장균. 대장균한테 있습니다. 자, 우린 앞에 이미 호흡 파트를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배운 그 호흡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혹은 뭐 세포호흡을 안 하고 그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다른 그 발효 파트를 따라가게 되겠지만, 아무튼 우린 그걸 호흡 파트에서 다 배웠잖아. 호흡과 발효에서 다 배웠잖아. 그 안에 있는 걸 다 따라가.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로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포도당이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기전들 중에서 포도당을 이용하는 편이 제일 효율적인 거야. 사실 진짜 제일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뇌가 편할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회로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이걸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건 대장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쪽이 대장균한테도 좋아.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장균은 포도당만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다 떨어지는 순간 대장균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장균은 젖당을 분해할 수 있는 젖당 분해 요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젖당 분해 요소는 사람한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사실 그 다른 겁니다. 대장균이 갖고 있는 젖당 분해 요소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한테 있는 젖당 분해 요소는 좀 다른 거긴 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대장균은 이제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또 반대로 포도당이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걸 갖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 공간에 있는 포도당이랑 젖당을 다 분해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둘 다 너무 빠른 속도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둘 다 너무 빠른 속도로 없어지면 결국은 똑같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냥 차이는 하나예요. 이걸 먹거나 이걸 먹거나 선택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지, 결국 결론적으로 그 공간에 이 둘이 고갈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둘 다 계속 분해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 대장균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이 충분히 많을 때는 젖당을 아예 분해하지 않도록 진화했습니다. 포도당이 많을 때는 포도당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굳이 젖당을 건들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언제 쓰려고 이걸 갖고 있는 거냐? 포도당이 다 떨어졌을 때만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들어서 젖당을 분해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젖당 오페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여기에 얘가 이름이 젖당 오페론이기 때문에 젖당과 관련된 오페론이고, 여기에 그 젖당 분해 요소에 대한 유전 암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염기서열이 쭉 들어있고, 이 염기서열을 전사 번역하면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 오페론에서 오페론의 목적이 되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데가 부조 유전자라고 불러요. 젖당 오페론에서 구조 유전자엔 젖당 분해 요소 유전자가 담겨 있는 거지.
만약에 다른 옥태론에선 이 구조유전자에 다른 게 담겨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유전자가 있으면 우린 구조유전자가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려면 전사가 시작되기 위한 프로모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전사 파트에서 이미 했던 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이 구조유전자뿐만 아니라 애초에 모든 유전자는 전사하기 위해 RNA 중합효소가 붙기 위한 프로모터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프로모터라고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이 구조유전자 앞에 프로모터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모터가 이렇게 한 칸 띄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요즘 뭐라고 부르더라? 억제부위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적고 표현은 이따 생각나면 바꿀게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뭐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겨 먹긴 미안해요. 이렇게 생겨 먹긴 힘든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터 있고 이렇게 구조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조유전자는 저땅분해 요소를 암호화하고 있고 프로모터는 얘를 전사하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 R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으려고 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얘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는 이제 뭐가 와서 결합을 하도록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거든. 그 와서 결합하는 애는 누구냐? 작동 부위.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여기가 뭐냐? 여기는 이제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유전자예요. 물론 우리가 생략하긴 하는데 이 조절 유전자 앞에도 프로모터가 있어. 그래서 일단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프로모터랑 조절 유전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R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 그래서 여기를 전사합니다. 그러면 조절 유전자로부터 mRNA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mRNA를 번역하면 조금 귀여울지도 아닌가? 아무튼 자,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억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밑에 이 두 개 딱 뭐야? 여기랑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억제 단백질은 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작동 부위에 와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작동 부위에 와서 결합을 하고 여기를 막고 있으면 여기에 R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중합효소가 와서 붙을 수 없으면 구조유전자를 전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막아두는 거야. 포도당이 충분히 많을 때는. 근데 얘 이 눈깔이 요거 보면요. 요게 이제 무슨 부분이냐면 얘는 이제 포도당과 젖당이 와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자, 모든 물질, 모든 화학 반응 갑자기 화학 얘기를 꺼내서 그럼 좀 미안한데 자, 모든 화학 반응에서 반응이 일어날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자, 내가 손뼉을 치려면 손바닥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부딪혀야 손뼉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려고 해도 화학 반응의 재료가 되는 두 물질이 같이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그 두 물질이 아무리 반응할 수 있는 상태여도 둘이 부딪히지 않으면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지. 자, 그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자, 요 자리에는 포도당, 젖당 둘 다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도당이 결합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젖당이 결합하게 되면 요 밑에 다리가 사라져요. 그럼 저 밑에 다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작동 부위의 결합을 못 하겠지. 떨어지겠지. 그러면 저 다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프로모터에 붙어 이제 RNA 중합효소가 붙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그때 구조유전자를 전사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mRNA를 번역한 결과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여기에 포도당이 붙을 때는 언제냐면 포도당 농도가 훨씬 높을 때는 당연히 포도당이 더 자주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와서 부딪힐 확률이 포도당 쪽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야, 젖당에 비해서.
그래서 포도당이 많을 땐 저당 분해 요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에 와서 부딪혀서 결합을 하는 게 포도당이니까. 그러면 얘는 다리를 계속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작동 부위에 와서 결합을 하고 있을 테니까 진액이 되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당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포도당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당이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포도당 농도가 충분히 낮아졌다라는 뜻일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저당이 와서 부딪히게 되고, 그럼 저당이 결합하니까 이 다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저당 분해 요소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포도당이 전부 다 사라지고 난 이후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억제 단백질들이 다 다리가 사라지겠죠. 왜? 모두 와서 저당이 부딪히게 될 테니까. 와서 결합하는 건 다 저당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리가 사라져서 얘들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못 하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럼 그때는 아까보다 더 많은 저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프에서 얘가 뭐 시간이고 여기 농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파란색이 포도당 농도 변화 그래프라고 하면 포도당 농도 변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당을 계속 분해하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했을 때 저당 분해 요소 농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도당이 일정 이상 줄어들고 나야 저당 분해 요소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유를 알게 된다. 이걸 저당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오페론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딱 콕 집어서 저당 오페론을 봤지만 다른 오페론들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그린 이 전체 중에서 오페론은 여기부터 여기가 오페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절당하는 딱 이 부분만 오페론이고, 이 앞부분은 이 오페론을 조절하기 위한 파트가 되는 거야. 따로 있는 거예요. 얘는 오페론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 조절 유전자와 조절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은 오페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게 원액 생물의 발현 조절 방식인 오페론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진핵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이제 다세포 생물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예 발현 조절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린 내가 지금 여기서 포도당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옆 동네 가서 포도당 얻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진핵 생물 중에서 옆 동네 가서 못 얻어 먹는 거 식물 같은 애 있잖아요. 식물은 쥐들이 만드는데 뭐. 그러니까 보통은 얘네들은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기도 편하고 진화가 쉽게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진화는 위쪽이 더 잘 일어나긴 하지만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 바뀌는 거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뭐 절약이나 이런 목적으로 발현 조절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핵 생물의 발현 조절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한데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발현 조절이에요. 왜냐? 자, 생각을 해봐. 모근을 이루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야? 머리카락 유전자를 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라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위 벽에 있는 위샘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위샘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얘는 이제 뭘 합성을 해야 되겠어? 펩신 같은 걸 합성을 해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이제 펩신을 만들어야 되고 얘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모근을 이룬 세포, 모근 세포가 가진 유전자랑 요 위샘을 이루는 유전자가 위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갖는 유전자가 다른가? 같아요. 왜 같겠어? 우린 모든 세포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는 처음에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 많은 세포들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근 세포가 가진 유전자와 위샘의 세포가 가진 유전자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만, 근데 얘는 머리카락만 만들고 얘는 펩신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대참사가 나겠죠. 위 내부에 머리카락이 막 자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뭐 가서
입 벌리고 위 안에 털 좀 잘라주세요 뭐 이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반대로 머리카락에서 펩신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야, 펩신이 단백질 분해하는데 모두가 탈모가 됩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지 아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세포가 다세포 생물은 각각의 세포가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니까 그 안에서 그 생명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야 돼. 근데 다세포 생물은 그렇지가 않아. 이 세포는 그러니까 위샘 세포는 펩신만 만들면 되고 모근에 있는 세포는 머리카락만 만들면 되는 거야. 세포마다 하는 일이 서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서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도 서로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게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전사인자예요. 자, 이 전사인자는 방금 얘기한 거랑은 살짝 다른 포인트가 돼서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진 DNA 전체 양이 우리가 가진 유전 정보의 양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아요. 우린 DNA를 정말 많이 갖고 있지만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지만 근데 우리 유전 정보가 훨씬 많아요.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유전 정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DNA 가지고 그냥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유전자가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담아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머리카락 정보를 담아놓고 여기다가 머리카락 정보, 여기다가는 뭐 펩신 정보 이렇게 순서대로 막 이렇게 담는 방식으로는 DNA 안에 우리 유전 정보를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중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DNA가 있으면 이거 펴서 그냥 써놓을게요. 펴서 그릴게요. 이렇게 DNA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카락 유전자를 담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펩신 유전자를 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인슐린 유전자를 담고 이렇게 같은 DNA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게 담아 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DNA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읽는다고 그 한 부분이 하나의 단백질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부분이 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데서 쓰일 수 있는 유전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거, 저런 방식으로 담겨있는 DNA를 조절하는 게 전사인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을 위해서 위에 걸 좀 지우고. 자, DNA가 이렇게 있으면 영상 봤냐? 선주코. 아이씨. 이해는 하고 있어? 에이씨. 자, 그러면 내가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보겠지 싶었고 어제 내가 그 중간에 음성이 잠깐 꺼지거든? 마이크가 꺼졌던 기간이 있어. 8분? 한 그 정도? 그래서 그거를 찾아갖고 댓글에다 달아놨거든? 근데 그러고 나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둘 중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댓글을 달기 전에 봤거나 아니면 그냥 안 봤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전자라고 생각했거든. 이미 영상을 봐갖고 그 음성 날아간 데부터 안 봤겠구나. 그러면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조회수가 2회 있었는데 그중에 1회는 우리 아버지고 1회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이제 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우리 아버지? 가서 댓글 구경 좀 하세요. 네. 어제 내가 화투 수업 했는데 어제 화투 수업에 초반부에 나오는 게 수득률이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이제 김쌤의 수득률 강의를 듣고 나니 용돈을 받는 효율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적어놓으셨다고. 용돈을 더 잘 받게 됐다고. 그래서 용돈 잘 받는 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보라고. 하트라도 눌러드릴까봐. 고정 댓글은 약간 내가 공지 형태로 올리는 거 아니면 애지간하면 안 할 건데 아무튼 고정 댓글 안 해도 안 사라져요. 누가 댓글 단다고 거기다가.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DNA가 쭉 있어. 그러면 그냥 팩트는 아니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프로모터가 있고. 그럼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카락 유전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요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요렇게 읽으면 머리카락 유전자고요. 요렇게 읽으면 펩신 유전자고, 요렇게 읽으면 인슐린 유전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읽을 건지, 여기까지만 읽을 건지, 여기까지 읽을 건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읽을 건지를 조절하는 게 이 프로모터 앞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모터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근거리 전사인자 결합 부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멀리 여기에 원거리 전사인자 어우 더럽게 길어 씨. 결합 부위 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DNA의 아주 다른 부분에 가보면 저 근거리 전사인자면 뭔가 전사인자라고 하는 인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 전사인자도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저런 전사인자들에 대해서 그 전사인자 자체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전사인자 여기 암호화하는 데서 전사인자를 전사 번역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전사인자들이 여기에 와서 붙는 거야. 그리고 이 근거리 전사인자와 원거리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각각 어떤 전사인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붙는 RNA 중합효소가 진행할 거리를 결정해 줍니다. 약간 입력해 주는 거지. 만약에 근거리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A, B, C 세 개가 있다라고 해보고, 그리고 이 원거리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쳐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는 스몰 a, 여기에다가는 라지 b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여기까지만 읽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이런 느낌인 거지. 만약에 a, b 하고 여기엔 c를 결합한다 이렇게 되면은 펩신까지 읽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뭐 a, b, c, a, b, c 다 붙으면은 인슐린까지 읽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이런 차이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는 그런 역할 정도가 전부예요. 원래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 전사인자가 붙고 나면 이 전사인자 두 개를 봐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쯤에 만약에 원거리 전사인자가 있고 여기에 근거리 전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전사인자가 이렇게 띡띡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붙고 나면 이 사이에 전사계시 복합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건 아예 큰 단백질, 대형 단백질입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 전사인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백질, 이 복합체 자체가 이 뒤에 있는 mRNA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미안해요. RNA 중합효소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얘가 RNA 중합효소를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뭐 붙고 여기에 뭐 붙냐에 따라서 얘가 이동할 거리가 결정돼라는 사실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걔가 왜 그런지는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냐?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런지까지, 그러니까 한 번 왜까지는 알겠는데 두 번 왜부터는 모르겠더라고. 보통 내가 너네들한테 한 번 왜를 설명하려면 내가 두 번 왜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 두 번 왜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왜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볼 파트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전사인자에 뭐가 와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읽는 거리가 결정된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봐봐. 자, 이걸 통해서 mRNA를 만들었어. 그럼 이 mRNA 안에 게시 코돈인 AUG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종결 코돈인 뭐야? UAG, UGA, UAA 셋 중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야. 우아우악 구가. 그렇죠? 이 셋 중 하나는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AUG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겠지. 근데 봐봐.
이거 갖고 와서 mRNA 만들었죠? 근데 그럼 결국은 얘랑 똑같은 부분이 그대로 겹치니까 AUG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에 UAG, UGA, UAA 그러니까 종결 코드는 똑같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에 더 읽은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번역한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사인자는 이걸 읽는 거리를 결정해 주고 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mRNA가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조절해서 얘는 mRNA를 가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지면 이걸 우린 그대로 번역하지 않아요. 이 만들어진 mRNA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중간에 뭐 한 군데 이런 데에 있는 거지. 필요 없는 부분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한 이런 데에 뭐 아니면 이런 데 이렇게 있어서 이 종결 코드를 드러내도록 이 종결 코드가 사라지도록 필요 없는 부분을 만들어 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잘라내요. 그래서 mRNA가 만들어지면 그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끼리만 이렇게 이어 붙여주는 이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이 부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 드러내고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와중에 여기 U가 있는 여기 종결 코드는 앞에 있는 얘를 잘라내게 되면 종결 코드는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mRNA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RNA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잘라내는 부분을 우린 인트론이라고 부르고요. 필요한 부분, 남겨서 이어붙여줘야 되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자 전사인자는 어디까지 읽을 건지 결정해서 mRNA를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 그 만들어진 mRNA를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mRNA를 가공하게 되는데 이 mRNA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인트론을 잘라내는 게 mRNA 가공 과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은 DNA 파트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신기하지 않냐?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하면 말고.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게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게 신기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 저는 원래 예전에는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신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뭐 그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 더 똑똑해지면 오히려 신을 믿게 되는 것 같아. 아는 게 더 많아지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건 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누가 만들지 않고선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기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전사인자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된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인 거고. 그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일어나시나 봐요. 자,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데 이건 뭐냐면 아예 이것과 다르게 처음에 얘기한 목적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근 유전자가 펩신을 만들지 않고 위샘 유전자가 머리카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조절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원에서도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단어인데 뭐라? 분화. 세포 분화 과정에서의 이제 발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화가 뭐라 그랬어? 용도가 결정되는 거. 일종의 취업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세포 분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세포예요. 걔네들은 미분화 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분화된 세포로서 그 용도로서의 일만 다 한다고. 모근 세포는 머리카락만 만들어. 이런 용도. 그럼 그 분화 과정에서의 발현 조절이 있어야만 모근에서 펩신을 만드는 대참사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 안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전사인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애초에 이 분화 과정은 처음에 우리 미분화 세포 상태 있잖아요. 자, 미분화된 세포는 전사 번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전사 번역만 하냐면 세포 안에서 지들끼리 일하는데 필요한 전사 번역만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뭐 DNA 중합효소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만 전사 번역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유전자 부분 있잖아요. 머리카락, 뭐 펩신, 인슐린 이런 세포 외적으로 쓰이는 애들이지. 이런 것들은 이 세포가 만들어서 다른 세포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 이건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예 안 만듭니다. 세포 분열하는 세포들은. 왜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사인자 부분이 꺼져 있어요. 아예 저걸 번역할 수 없도록, 전사하고 번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꺼져 있다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꺼져 있는 방식은 응축시키면 돼요. 그 부분에 뭐 다른 게 와서 결합시킬 수 없게 그냥 그 부분을 붙여놓으면 돼. 묶어놓는 거지,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DNA들이 응축해서 염색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전사 번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전사인자 부분을 안 쓰는 부분을 우리 안 쓰는 저런 선 여기다 이렇게 감아 놓는 것 마냥 이렇게 응축시켜 놓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은 진짜 못 쓰는 거지. 아예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전사 번역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사인자를 끄고 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사인자를 읽는 여기에 프로모터 앞에도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사인자 결합 부위 앞으로 가면 또 그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결합한 전사인자의 유전자가 있겠지. 그럼 또 그 전사인자에도 프로모터가 있고 그 전사인자를 또 만들기 위한 조절 부위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조절 부위에 결합하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있을 테니까. 그럼 또 여기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전사인자가 또 있겠죠. 그럼 또 그 유전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좀 여러 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이 세포의 분화는 저 핵심 조절 유전자를 키고 끄는 걸로 끝이에요. 완성입니다. 만약에 얘가 근육이 될 거야. 그러면 근육 핵심 조절 유전자만 키면 알아서 얘가 전사인자 만들고 그럼 그 전사인자들이 가서 결합할 곳들에 가서 결합을 하면 또 걔네들이 전사인자 만들고 그게 또 가서 또 전사인자 만들고 가서 근육에 필요한 것들을 쭉 만들게 되는 거지. 만약에 눈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다. 그럼 눈을 이룰 세포다 하면 그 눈과 관련된 핵심 조절 유전자만 키는 거야. 그럼 또 얘가 알아서 전사인자 만들고 그 전사인자들이 가서 또 전사인자 만들어내고 가서 또 전사인자 만들어내고 가서 눈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쭉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냐? 야,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사인자는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기관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은 엄청 많은 종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최대한 많은 것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단계를 여러 개 거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전사인자들은 꺼져 있고 켜져 있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저 핵심 조절 유전자의 켜고 끈 이걸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근육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제 마이오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디라고 하는 게 이제 근육 핵심 조절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걔가 이제 켜지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진 전사인자들이 뒤에 가서 또 전사인자를 만들고 또 그 전사인자들이 뒤에 가서 또 전사인자를 만들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으로 전사인자가 붙고 거기에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붙으면 그 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인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핵생물은 발현 조절을 합니다.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 막 어렵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좀 너무 세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러프하게 이해하세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제가 표현한 그대로 이걸 키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형태로만 이해하세요. 그 사이에 자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쉬지 않고 달리고 빨리 끝냅시다. 배가 고픈데 좀 쉬고 싶긴 한데 쉬지 않고 달리고 이제 발현 조절 끝났고 생명공학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응? 개인적으로 생투는 맨 앞단원 아니지 2단원이지? 3단원인가? 3단원이지? 2단원인가? 아니 단원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꾸
쪼개놓으니까 한 단원이어도 될 것 같은 걸 여러 단원으로 쪼개놓는 게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호흡광합성 이쪽 파트보다는 유전 파트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생투 전체에서 호흡광합성이 제일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말 그대로 우린 이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열하고 몇 가지만 본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생명공학 기술은 말 그대로 진짜 기술을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 1학년 때 생명공학 기술 좀 봤던데? 아니 말고. 자,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기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건 기술이니까 기술을 나열하고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지만 딱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가 순서는 상관없으니 순서는 생각이 안 나니까 아무 순서로나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냥 세포융합부터 시작할게요. 세포융합. 유전자 제조합부터 할까? 유전자 제조합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것부터 그냥 적을래. 자,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포를 융합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세포를 합치겠다는 뜻이죠. 야,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 그 왜?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라고 하는 이 둘이 되게 친한 친구인 거야. 근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얘는 외우는 걸 좀 잘하긴 해. 뭔가 이렇게 이해 능력이 좀 딸려. 외우기만 잘하고. 그리고 얘는 이해 능력은 되게 좋아. 근데 저 외우는 걸 더럽게 못 외우는 거야. 그럼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 둘이 합쳐갖고 외우기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한 명은 이제 외우기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겠지만 한 명은 외우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뭐가 됐든 아무튼 이렇게 장점만 합친다라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한 번씩은 해본 적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세포에 필요한 점만 합치는 기술이 되는 게 이제 세포융합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포융합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단일 클론 항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요런 겁니다. 자, 삐림프구가 있어요. 자, 삐림프구는 뭘 할 수 있지? 네, 세포 분할을 통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나눠줘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형질세포가 뭘 만들어? 항체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삐림프구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항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핵심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자, 삐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항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약으로 쓰고 싶은 거야. 실제로 화학합성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항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 몸한테 가장 좋은 면역 방법은 항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약 중에서 그러니까 뭐지? 항생제 이런 거 있잖아. 항생제 이런 거는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항체 저항성 세균이라는 건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약이 되는 거지. 항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그래서 보통 어떤 약에 딱 치료제라고 하는 건 이 항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를 세균성 질병의 치료제라고 부르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세균성 질병의 치료제, 세균성 폐렴의 치료제는 그 세균성 폐렴에 대한 항체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항체를 만드는 건 삐림프구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삐림프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자, 얘는 분화가 일어난 세포야?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예요? 아니에요. 얘가 한 번 더 분화를 할 수 있을 뿐, 얘 자체도 이미 분화된 세포입니다. 용도가 결정됐잖아. 나 삐림프구라고 취업을 했단 말이야. 얘는 분화된 세포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세포 분열을 못해요. 증식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원래 사람 몸의 세포는 기본적인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세포 자체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메꾸는 것뿐이지. 왜? 세포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가 궁금하면 한번 목욕탕 가서 때 한번 민 다음에 다시 때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입니다. 그게 이제 세포 수명이 짧다는 증거야. 그게 죽은 세포잖아요. 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포의 수명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내가 삐림프구를 꺼내다가 그걸로 항체를 만들어서 약을 쓰려고 하는데 얘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명도 너무 짧아가지고 계속 삐림프구를 채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율도 너무 구리고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약으로 쓸 만큼의 항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데 봐봐. 그럼 세포 분열 엄청 잘하고 수명도 엄청 긴 애를 찾아오면 되겠네? 누가 있어요? 세포 분열 하면 안 되는데도 하는 애 있잖아. 원래는 세포 분열을 멈춰야 돼. 근데 멈추지 못하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요. 암세포라고 하죠. 자, 암세포는 어때? 기능을 갖지 않아요. 원래 해야 되는 기능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암이잖아요? 그러면 위암일 때 위에서 형성되는 그 암세포들은요, 원래 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세포들입니다, 전부. 세포 분열만 주구장창해. 그래서 기능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병이었던 건데, 근데 얘는 일단 기능은 하진 않는데 세포 분열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수명도 길어요. 애초에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들은 수명이 길 수밖에 없어. 왜? 이 세포가 죽어도 이 세포가 세포 분열해서 다시 채우면 되니까. 그 수명이 길어. 전체적인 수명이 길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항체를 만드는 세포 분열도 하고 수명도 긴 세포를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지. 이게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삐림프구랑 암세포를 그냥 합쳐버려요. 세포융합을 시켜버려요. 실제로 세포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과정은 제가 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던 것 같거든요. 이제 궁금하면은 이쪽 가셔서 배우시고요. 그것까지 배울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잘 하면 합쳐집니다. 외부에서 뭐 전기자극이나 이런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합쳐주면 되는데, 그냥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실제로 실패한 세포도 만들어져. 기능도 없고 세포 분열도 못하고 수명이 짧은 세포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린 뭐만 어차피 얻어내면 돼? 항체도 만들 수 있고 세포 분열도 할 수 있고 수명이 긴 세포만 어떻게든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얻게 되면 얘는 이제 뭐겠어? 냅두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지속적으로 뭐? 항체를 계속 찍어내는 항체 공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완성시킨 기술이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항체가 클론이 되는 거지. 복사가 되는 거지. 항체가 복사가 된다고. 그렇죠? 자, 세포융합 기술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기술 하나당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기술 뭐냐면 해치원을 먼저 합시다. 해치원 기술. 자, 이 해치원 기술은 이제 뭐랑 많이 연결이 되냐면 줄기세포랑 연결이 되는데, 자, 해치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가진 핵이 있으면 이 핵을 빼내고 다른 핵을 집어넣는 기술이 그냥 해치원 기술입니다. 이게 별거 없죠. 이거는 요즘엔 이들이 볼 일 없었을 텐데 한창 저 커갈 때는 뉴스에서 이거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되게 엄청 세세한 바늘을 가진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서 핵을 이렇게 뽑아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핵을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성공 확률이 있어. 물론 그 핵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말 그대로 핵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항상 한창 잘할 때는 왜 이게 핫했냐면 그때 이제 황우석 박사가 한창 연구 중일 때거든. 그 황우석 박사가 한창 연구 중이었던 줄기세포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핵치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핵을 바꾸는 게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이게 뭐냐? 이거 복제인간 만드는 방법이에요. 세포를 하나 꺼내다가 그 세포에서 핵을 뽑아. 거기다가 내 핵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얘를 세포 분열을 시키잖아? 그럼 그게 김쌤으로 자라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그럼 김쌤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복제인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아무 세포나 갖다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자라려면 이 세포는 충분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 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세포는 그렇지 못해. 지들 세포 분열을 조금 할 정도나 갖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세포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하나 있지 않아? 처음에 지가 갖고 있는 세포질 양만으로 되게 여러 번의 세포 분열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
체세포는 한 번 분열한 다음에 그래서 세포질을 늘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체세포는. 누구?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야. 우리는 태초에 뭐였다고? 하나의 세포였다고. 그 하나의 세포 뭐야? 수정란이죠. 그리고 수정란이 그렇게 많은 세포질을 갖고 있는 이유 누구? 난자입니다. 난자는 하나의 개체가 발생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세포질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인조인간 만들기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난자의 핵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겠어? 난자에게는 염색체 몇 개? 23개. 왜? 난자는 생식세포니까. 그렇죠? 난자는 생식세포니까 핵 안에 23개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 얘 자체가 뭘 할 수는 없어. 대신 세포질만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난자, 세포질이 많은 난자의 핵을 뽑은 다음에 염색체가 46개인 온전한 핵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자극을 해주면 얘가 본인이 수정란이 된 줄 알고 난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계속 냅두면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복제 소, 복제 양, 복제 인간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의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소의 난자에 있는 핵을 제거한 다음에 품종이 좋은 소의 그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품종이 좋은 소를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제 양 돌리 혹시 알아? 돌리 죽지 않았나 이제? 그래. 그 돌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양의 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그 다른 양의 핵을 꺼내. 그래서 그 난자의 핵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핵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복제 양 되는 거죠. 복제 인간도 이렇게 만드는 거지.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더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알잖아. 중국엔 이미 복제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안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저는 기술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완성한 게 공개하는 게 이익일 때가 있고요. 공개하지 않는 게 이익일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를 뿐 회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회사가 그걸 풀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왜냐면 회사는 그걸로 뭘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은 원래 기술을 잘 안 풀어. 그런 것처럼 결국은 국익의 입장에서도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면 굳이 풀지 않지. 왜냐면 우리가 그걸 개발했다고 푸는 순간 다른 나라들한테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 직전까지 얘네들이 무슨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만 알아도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너네 막 경제학 이런 거 배우면 배울 텐데 회사들은 본인들이 앞서 나가려고는 하는데 1등이 되려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 1등이 되는 순간 뭐가 되니까? 따라갈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본인이 1등인 회사들도 본인이 1등이면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기술들은 얘네들이 쫓아오기 전까지 무조건 누적만 해놔. 왜? 이걸 발표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걸 바로 쫓아오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하지? 재밌어 그래서. 그래서 막 그 산업 스파이 이런 게 되게 큰 문제인 겁니다. 만들어 놓고 쟁여둔 기술 하나만 빼봐봐.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 거죠. 그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얘네가 못 쫓아오게 하려고 일단 공개를 안 하고 그전 걸로 꿀 빨고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이걸 발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네가 1등 얘네가 2등 되는 겁니다. 이런. 아무튼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줄기세포 기술로 연결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수정란이 난하를 하던 과정 중에 포배 넘어서 낭배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낭배기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요. 이 낭배기는 어떤 상태냐?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이 됩니다. 혹은 이제 거의 다 일어났거나 아니면 일어나는 중이거나 이래.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배열이 되면서 이 부분은 팔 만들 세포, 이 부분은 근육 만들 세포 이렇게 세포들이 다 정해져요. 용도가. 이때 우리가 낭배기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근육 만들려는 세포 꺼내갖고 따로 배양하면 근육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간 만들려는 세포 꺼내갖고 따로 배양하면 간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줄기세포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우린 태아줄기세포라고 해. 왜냐면 사실 얘는 냅두면 뭐가 될 거니까? 태아가 될 거니까. 얘는 냅두면 그냥 아기가 되는 거거든. 물론 복제인간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태아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아줄기세포네요. 태아줄기세포가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배아줄기세포는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부딪히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연하려고 하는 생명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긴 얘기긴 하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입장도 괜히 밝혔다가는 이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고, 이제 이게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건데, 일단 얘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쓰이거나 연구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배아줄기세포 쪽은. 우리가 지금 주로 연구하는 쪽은 성체줄기세포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 분화됐지만 미분화랑 비슷한 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심 조절 유전자는 켜서 용도는 결정을 해놨어. 근데 아직 그 상태로 추가적인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딱 그걸 재생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좀 송산이 됐잖아? 그러면 간 세포가 되려고 취업은 했는데 예비 번호를 받아놓은 이런 애들인 거죠. 이런 애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간 세포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의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간 외의 것을 만들 수는 없거든? 대신 그래도 간만큼은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성체줄기세포의 특징이에요. 배아줄기세포는 내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고 나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체줄기세포는 내가 골수의 성체줄기세포를 얻잖아? 그럼 그걸로 뭐만 만들 수 있어? 골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간의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었어? 그러면 간만 만들 수 있어. 이게 성체줄기세포의 특징이에요.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가 낮고 좀 비교적 낮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건데, 얘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줄기세포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핵치환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자, DNA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적을게요. 유전자 재조합. 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유전자 재조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요즘 얘기하는 DNA 가위랑은 다른 겁니다. 요즘 얘기하는 DNA 가위는 진짜 신기하대. 진짜 개 신기해요, 그거. 그거 되게 신기한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DNA 가위가 뭐냐면 진짜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조작해서 장애를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 아무튼 그건 아니고, 이 유전자 조작 기술,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 조합 기술은 뭐냐면, 우리의 DNA는 못 건드려. 그리고 일반적인 DNA는 못 건드리고, 대신에 어떤 DNA를 건드리냐면, 원래 DN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포 외부로 꺼내올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DNA 중에서 세포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DNA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DNA가 하나 있어요. 그 DNA는 누구한테만 있냐면 원핵세포, 즉 세균들한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균한테 있는 이런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이 DNA를 우린 플라스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는 어떻게 생겼냐? 원형으로 생겼어요. 원형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래서 나선형으로 꼬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균이 갖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세균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균이라는 걸 결정해줄 DNA는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세균을 보면요, 세균 자체의 DNA는 따로 있고요, 플러스로 갖게 되는 게 이 플라스미드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DNA야. 얘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얘가 이제 이 세균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보통 많이 남겨 있습니다. 저땅 오페론이 플라스미드에 들어있어요. 세균 자체적인 DNA 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플라스미드에 주로 담겨 있게 돼. 대표적으로 이 플라스미드에 가장 자주 담기는 정보가 뭐냐? 그게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균만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되더라도 그 다른 세균들까지 항생제 저항성 세균으로 만들기가 너무 쉬워. 왜? 플라스미드 복제해서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슈퍼바이러스 이런 게, 슈퍼박테리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너무 자주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약도 자주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데 항생제가 대표적으로 그래. 용량 잘 지켜서 용법 잘 지켜서 드셔야 됩니다. 항생제는. 실제로 그래서 항생제는 무조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항생제 저항세균 이런 게 막 만들어질 테니까. 반대로 있지만 항체 약은 좀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감기약 이런 건 좀 구하기 쉬운 거지. 항생제 이런 건 구하기 좀 힘들어도. 뭐가 됐든. 대신 저 항체 자체가 비싸갖고 비쌉니다. 대신 저 약들은. 항체 약은 그냥 비싸요. 더럽게 비싸요. 이렇게 공장으로 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아무튼 그래서 이 유전자 조정은 뭐냐면요.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잘라서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인슐린 같은 거 만드는 공장 하는 겁니다. 인슐린. 우리가 실제로 그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 주사 있잖아요. 그거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인슐린과 돼지의 인슐린은 완벽히 똑같은 인슐린이거든요. 호르몬 자체가 원래 종다양성이 없어요. 종에 따라 다르지가 않아. 종특이성이 없어서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 유전자 부분을 잘라. 실제로 우리가 DNA를 자르는 건 가능해. 왜냐면 원래 DNA를 자르는 DNA 제한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유전자를 갖다 놓고 인슐린 유전자만 꺼낼 수 있게 제한 효소를 딱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얻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종류의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이 플라스미드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세균한테 넣어주잖아? 그럼 우리 몸한테 원래 안 좋았던 세균이 이제 뭘 해? 인슐린을 만들어요. 개꿀이지. 세균이 생각해보면 되게 박테리오파지 때도 느꼈지만 진짜 개멍청해요. 유전자만 넣어주면 그게 지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막 전사번역해 됩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기술 자체는 여기서 끝나.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한 효소를 이용하는 제한 효소 처리하고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이 된 대장균을 골라내는 이런 세균을 골라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추가돼야 되거든. 근데 그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배워봤자 여러분들이 나중까지 이거 무조건 기말고사 파트인데 나중까지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 그건 필요한 때만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필요한 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불러서 기말고사 파트, 그러니까 너네 그 수능반 계속 듣잖아. 수능반에서 계속 체크를 해서 중간 기말 다 보는 애들, 뭐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애들 이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진도 체크해가지고 필요할 때 보충 적절히 해줄 테니까 뭐 그럴 때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왜냐면 진짜 그냥 딱 여기까지만 배우고 끝나는 학교가 대부분이야. 왜냐면 지금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 걸러내는 방법이라던가 요거 제한 요소 찾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잘 안 가르쳐요. 투 과목은 그 어려운 거 안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능력이 있어도 애초에 너네가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너네가 그걸로 수능을 볼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안 가르치고요. 애초에 선생님이 무능력해서 그걸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 과목 자체가 이제 메인 과목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투 과목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질 않아.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술 네 번째 PCR. 알죠? PCR은 뭔지. PCR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해본 거 그거 있잖아. 그 뭐야 코로나 검사하는 거. 그래서 저게 이제 PCR이라고 하는 게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 그대로 중합효소, 여기서 중합효소는 뭐냐? DNA 중합효소입니다. 그걸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DNA 복제라고 하는 건 체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걸 체 외에서 억지로 하겠다. 이게 PCR입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DNA를 꺼내. 그래서 이 DNA를 일단 복제를 해줄 거야. 이건데 복제하려면 원래는 자 하나씩 과정을 비교하면서 봅시다. 원래 헬리케이스가 끊어줘야 되지. 근데 헬리케이스라는 효소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헬리케이스 효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열 가해주면 끊어져요. 왜? 수소결합이니까. 수소결합은 원래 온도만 높여주면 끊어집니다. 대충 한 80도에서 90도 정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온도는 기억이 안 나. 참고로 이거 온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왜냐면 학교 시험 정도 난이도에선 물어볼 게 이딴 거밖에 없어서. 아무튼 얘를 높은 온도로 올려주면 이 수소결합이 그냥 끊어집니다. 수소결합이 이렇게 끊어져. 그러면 이제 끊어지고 나면 여기에 뭐 DNA 중합효소가 붙기 위해서 원래 뭐가 붙었어야 되냐면 프라이머가 붙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몸 안에서는 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뭐 한쪽은 지형가닥 한쪽은 선도가닥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애초에 얘는 열을 가해주는 순간 한 번에 다 끊어질 거기 때문에 지형가닥 선도가닥 따로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는 이쪽 말단에서 얘는 이쪽 말단에서 시작하도록 만들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라이머의 이름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때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단일 가닥이 RNA 프라이머, RNA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RNA 프라이머였잖아. 근데 얘는 몸 밖에서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두면 돼요, DNA 프라이머를. 그래서 DNA 프라이머를 써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DNA 프라이머를 씁니다. 단, 우리가 이걸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중합이 진행될 때마다 양쪽의 DNA가 유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를, PCR을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양쪽 DNA 유실이 심해져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라이머가 공교롭게도 여기만 붙을 수 있는 거면 어떻게 돼? 이 앞에 부분은 복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유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PCR이라고 하는 거는 PCR을 여러 번 진행하면 여러 번 진행할수록 무조건 DNA 유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다 복제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가 붙고 나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프라이머 붙이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DNA 프라이머 넣어주고 온도를 낮추면 돼. 그럼 수소결합하면서 다시 붙어요, 알아서. 그런 다음에 온도를 다시 살짝 높여주면서 DNA 중합효소를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게 진행되는 온도는 아무리 그래도 막 60도, 70도, 뭐 50도 이런 되게 높은 온도예요. 인체에 비해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꺼내온 DNA 중합효소는 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서 꺼내온 DNA 중합효소는 36.5도에서나 작동하게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걸 써줘야 돼요. 아무튼 결합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중합되겠죠? 끝. 이걸 반복해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거 이제 어디다 쓰냐면 친자 확인 같은 거 할 때 써, 많이. 우리 머리카락 이렇게 뽑아서 머리카락 끝에 있는 거 세포 거기에 DNA가 들어있어봤자 얼마나 들어있겠냐. 그걸로 친자 확인 못해요. 그래서 그걸로 친자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 세포를 증폭시키는 거야. 그 염색체 양을, 유전자 양을 증폭시키는 거지, PCR로. 그런 다음에 대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원래 PCR이라고 하는 거. 뭐 물론 친자 확인 말고도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검사, 그 코로나 검사 같은 거에도 쓰이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그런 DNA를 증폭시키는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PCR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증폭시키는 과정을 응용해서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지놈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놈 프로젝트, 예전에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저 어릴 때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러서 우리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장난치고 그랬어. 이름이 너무 재밌잖아. 뭔지도 모르면서 맨날 게놈 프로젝트 이러고 다녔어요. 아무튼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렸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지놈이 맞는 발음이기 때문에 지놈 프로젝트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우리나라에선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부른다던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한글화. 개인적으로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놈 프로젝트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쓰기도 편하고. 아무튼 인간 유전체 사업 쪽으로 넘어오면 인간 유전체 지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전 제일 길게 얘기했을 때 괜히 더럽게 길어졌어요. 지놈 프로젝트처럼 짧았던 게. 아무튼 인간 유전체 지도 프로젝트로 넘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뭘 할 수 있냐. 자, 요거를 DNA를 갖다 놓고 그 딱 요 끊어진 상태만까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 다음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해주긴 하는데 그때 DNA 뭐 프라이머는 여기 당연히 있을 거고 그때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넣어주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DNA 중합효소가 와서 이걸 중합을 진행하려면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고 와서 붙여야 되겠지.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우리가 NTP라고 불러요.
근데 이 NTP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얘를 형광 표지를 해줘서 DNTP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DNTP 자체가 그냥 원래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에요. 이게 디옥시리보스로 된 뉴클레오타이드, 이걸 DNTP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DNTP를 형광 표지를 해줘. 색깔을 띠게 만드는 거야. 아, 미안해요. DNTP는 형광 표지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얘는 형광 표지하면 안 된다. 미안해. 얘는 그냥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DNA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걸 인공적으로 만든 걸 그냥 DNTP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할 때도 그냥 똑같이 DNTP를 엄청 넣어줘요. 참고로 이 DNTP 중에서 아데닌을 염기로 갖는 애는 DAT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을 염기로 갖는 애들은 DGTP가 되는 거고, 사이토신을 염기로 갖는 애들은 DCTP가 되는 거고, 티민을 염기로 갖는 애들은 DTTP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뉴클레오타이드를 막 넣어줘. 그 다음 진행을 하면 여기 알아서 막 중합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섞어서 뭘 넣어주냐면 DDNTP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얘는 디옥시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산소를 한 번 더 떼. 근데 그걸 어디서 떼냐면 3번 탄소에서 뗍니다. 자, 3번 탄소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탈수축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몰라. 요 DNA 중합효소는 그게 DNTP인지 DDNTP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데려오다가 보면 얘가 갑자기 DDNTP를 데려온 순간 그 다음 걸 데려올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 DDNTP의 각각 4개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로 표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PCR을 엄청 여러 번 그냥 진행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제일 짧은 것부터 제일 긴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색깔만 읽으면 우린 염기서열을 알 수 있게 되겠지. 제일 짧은 게 뭐예요? 그냥 빨주노초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제일 짧은 게 빨간색이면 요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와서 끊어진 그 가닥이 DDATP가 오면서 끝났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염기가 아데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기서열 자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PCR 기술. 만약에 첫 번째 거는 DATP가 붙었어.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가져오겠죠. 근데 그 다음 거 가져오는 게 또 DDCTP가 오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황색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온 염기는 C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지. 또 그거보다 한 칸 더 긴 거가 녹색이면 T가 온 거구나. 그럼 우린 세 번째 염기가 티민이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라고. 그게 이제 PCR 기술을 응용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